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요, 노인복지론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복지론 강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교재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OT 때 물론 하긴 했지만요, 노인복지론 학지사에서 나온 유용식 교수님 외에 2인이 공저한 노인복지론 교재를 갖고 이번 학기 노인복지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교재를 선택한 것이 2002년 3월에 이렇게 처음으로 일판 인쇄를 시작을 했던 교재이기 때문에 이 교재를 선택했고요. 그래서 최근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 노인복지론 제1강 노인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어떤 그 단어나 맥락에서 개념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편이거든요. 그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었을 때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로 이해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개념의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뭔가를 주입하고 또 이해시키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너무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현상들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 그냥 노인 어르신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노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지만 이 개념 하나가 노인복지론을 공부함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이 노인의 개념 하나를 학습할 때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진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할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학습 목표는 노인을 정의 내리는 다양한 기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을 정의 내리는 어떤 기준들이 있구나.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정말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분을 노인이라고 할까라고 하면 정답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 하나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까봐 대답 자체를 우물쭈물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인을 정의 내리는 그 기준 자체가 다양하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큰 소득. 자, 그러면 같이 어떻게 그 기준들을 나눌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우리가 이 강의를 학습하고 있는 목적도 여기에 있듯이요, 유례 없이 빠르게 뭐가 되고 있어요? 인구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만 인구 고령화 현상에 직면했느냐? 그렇지 않죠. 이웃나라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고령화의 속도가 빨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앞섰었고 고령화의 비율도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14%를 넘지만 일본은 이미 20%를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노인 인구가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노인 복지에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통계청이 준비한 자료에 보면 통계청이 2018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의 14.3%로 나타나고 있어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년도에, 그러니까 17년이죠. 13.9%에서 처음으로 14%를 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이상해요. 2017년에 넘지 않았나요? 네,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통계치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제시하냐면 이렇게 무엇에 어떤 자료에 의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동일하게 어떤 인구를 추계할 때에도 행안부의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우리가 인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치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본 수치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했으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젊은 외국인들이 많겠어요? 나이 든 외국인이 많겠어요? 젊은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면 보통 어떤 분이에요? 맞아요. 국제 결혼을 한 여성이거나 아니면 이주 노동자들이잖아요. 노동력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노동,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젊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수의 젊은 사람을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인구가 뭐예요? 14%가 넘은 것은 2018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그 노인이 몇 프로냐 이러한 얘기들을 할 때 보통 기준으로 많이 삼는 것이 뭐냐면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유엔은 유엔이죠.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그 한 나라의 전체 인구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고령화자가 들어가요. 아직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얘기하고 7%의 2배인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이제는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고령, 늙은 사회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가 연령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예요? 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여기에서 20일이 아니라 37, 21, 2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1이 아니라 20%가 넘으면 그 사회를 앞에 초라는 단어를 붙여서 슈퍼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018년에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가 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언제? 맞아요. 2018년에 그리고 자료에 따라서는 2017년에 무슨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무엇을 기억해요? 네. 7%면은 고령화 사회, 14%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슈퍼 초고령 사회라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노인복지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기억해 두세요. 자, 이미 우리나라는 14%지만 이미 많은 나라들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빠르게 진입한 것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뭐예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이 속도가 아마 예측하건대 우리나라가 가장 빠를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빠른 게 보통 좋은 건데 과연 인구 고령화는 핵폭탄처럼 위험한 무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기회이자 자원이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위기다? 아니면 기회다? 여러분들은 보통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위기다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잘 예비하면 이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비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노인 인구의 급증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직면하며 그것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잘해야 되겠죠. 미래에 대한 예측을 잘하면 그것이 때로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목을 듣는 노인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예측을 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들을 튼튼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1장 노인복지론 1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먼저 노인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인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사전
표준 국어 대사전을 살펴보면 노인을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엄 웹스터라는 사전에서도 보면 동일하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늙은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여러 해 살아온 그래서 젊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국의 정의와 웹스터의 정의에서 공통적인 것을 끄집어낸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되겠죠. 연령, 여러 해. 그죠? 웹스터에서는 여러 해라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는 연령, 나이가 들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그러한 어떤 언제 태어났느냐 그리고 얼마나 살았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생활 연령이죠. 즉 나이를 얘기하는 거죠. 나이. 그래서 노인이라고 정의할 때 이 나이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한 가지.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늙은 사람. 늙다라는 것은 뭐에 따라 달라질까요? 너 완전 늙어 보염쩌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또 사투리. 제가 제주도에서 살고 제주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투리를 잘 씁니다. 더불어서 구수하잖아요. 너 완전 늙어 보이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완전 늙어 보인다라고 얘기할 때 그 늙어 보인다는 뭘까요? 그냥 너 나이에 비해서 늙어 보인다라는 것이지 너가 갑자기 지금 40살인데 갑자기 65세가 돼서 늙었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늙은 사람이라는 것은 외모적이라든지 아니면 신체, 내부적이나 외부적인 어떤 기능적인 얘기들을 하겠죠. 눈이 잘 안 보일 때, 그리고 관절염이 심하거나, 그래서 활동이 많이 더딜 때, 그럴 때 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죠. 마찬가지 웹스터도 뭐라고 하냐면 젊지 않은 사람. 젊지 않은 사람이 반대말이 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늙은, 젊지 않은은 어떤 생물학적 연령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어떤 나이를 기준하는 것과 정말로 뭐예요? 노화의 단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자연인, 저 TV 자연인만 보거든요. 자연인에 보면 80, 90 나신 어르신인데 산속에서 혼자 생활하시는데 알통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분은 적어도 나이, 생활 연령은 70대, 80대, 90대지만 생물학적 연령은 모르긴 몰라도 한 40대, 50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반면에 제가 지금 40대거든요.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한 2년 전부터 무릎이 아픈데 그래서 고민이 있어요. 누군가가 한라산에 가자 그러면 나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왜? 무릎 아파서 중도 하차할까 봐. 이런 거죠. 그래서 노인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러한 두 가지의 커다란 틀은 가지고 있구나. 일반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래서 노인이라 그러면 이러한 어떤 생활 연령인 나이와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연령,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요인들이 이렇게 추가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은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우리는 노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고령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노령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어르신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활 연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생활 연령에 대해서 살펴보면 생활 연령이라는 것은 역연령이라고도 하는데 무엇이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물리적, 기계적으로 측정되는 달력상의 나이입니다. 달력상의 나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살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만 나이라든지 한국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매겨지는 것이 생활 연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60세, 환갑이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노인이라는 개념을 해왔었죠. 그런데 우리가 60세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생활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60세가 돼도 이제는 너무 젊은 거예요. 그래서 환갑잔치 요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련하여서 대한노인회에서도 노인 기준 연령을 연차적으로 70세로 올리자는 제안을 하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제안은 누가 하냐? 젊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해요. 왜? 어르신들이 해요.
어르신들이 봤더니 내가 정말로 60세가 되고 6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 아직 젊다라는 거야. 정말로 젊어. 그러니 65세의 어르신, 노인이라는 호칭을 듣기가 좀 껄끄러워. 그래서 이제는 노인의 나이를 70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대한노인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나라가 노인의 나이를 70세라 하면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는 좋을까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5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이 노인 기준은 연금을 비롯해서 이러한 사회에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쳐버려요. 어떤 감면제도라든지 할인제도라든지 하다못해 기초연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노인 나이를 올려버렸을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정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만 60세로 올리는 방안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중장기 과제로 미룬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처럼 생활 연령에 따른 노인의 정의는 발달의 개인차나 사회 문화적 환경의 영향들을 반영하는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노인의 나이를 70세로 올렸어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지금 80세가 훨씬 넘었잖아요. 그래서 70세로 올려도 노인이라는 그런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동남아시아에서는요, 평균 수명이 70세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의 나이를 70으로 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남아시아에서는 노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인의 차 또는 문화, 환경, 국가의 차,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러한 역연령, 생활 연령으로만 노인을 정의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좀 전에도 설명했던 생물학적인 연령이 있어요. 생물학적인 연령이란 뭐냐 하면 신체적 외모나 운동 능력, 지적 능력 등이 그 기준이 되는 연령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늙었냐를 보는데, 어떤 신체적인 운동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못하면 아이고 이젠 늙었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기억력 너무 안 좋아서요, 저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기억력이 안 좋다고요. 특히 어떤 인식이 제일 안 좋냐면요, 안면 인식이 잘 안 돼요. 누군가가 사람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이분을 내가 언제 만났지 이해 안 돼요. 물론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영역이 다양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있죠. 제가 뭐 하나의 일만 하면 그나마 나은데 강의도 지금 4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과목도 10개 과목 이상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보지만 이 학생이 A라는 과목, 노인복지론을 수강하고 있던 학생인지 아니면 정말 엉뚱한 다른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인지 구분하기 모호할 때가 있고요. A 대학에서 받았던 학생인지 B 대학에서 강의받았던 학생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쁘게 인사를 하지만 제가 약간 무뚝뚝하게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기억 못 하시는구나. 제가 누구예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러한 단계를 한 2단계, 3단계 거치면 그 다음에는 확실하게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다가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한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을 생물학적 연령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생물학적 노화는요, 어때요? 문화나 개인차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의 산물로 이루어집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운 저개발도상국에서는 그러한 어떤 식음료 문화 때문에 어때요? 빨리 그 기능이 나빠지겠죠. 그러면 그만큼 빨리 노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신체 기관의 노화도 동일한 비율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어떤 사람은 50대의 피부를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40대의 신장과 근육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김진훈을 봤을 때 좀 전에 말했듯이 저는 무릎이 상당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뭐 체중이 많이 쪄서도 그렇겠지만
반면에 여러분들 화면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체 근육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도 팔굽혀펴기요 와다다다닥 할 수 있어요. 네. 아무튼요. 그렇게 동일한 사람이라도 그런 어떠한 노화의 속도는 그런 어떤 기관마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다리는 고령이고 내 상체는 고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또한 지적 능력도 영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하는 반면 언어적인 능력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적 능력도 언어적인 능력을 본다 그러면 나 아직 괜찮아. 수리적인 능력을 보면 아이고 더하면 몇이지? 뭐 이런 거죠. 그랬을 때 동일한 사람이라도 이분이 노화와 아니냐를 구분하기는, 생물학적으로 구분하기는 모호함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외모 지상주의가 아닌 평소 매일의 식습관, 운동 등의 일상적인 생활습관 등을 통해서 생물학적 연령을 건강하고 젊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히 한국 사람들이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내면은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어디만 보이는 부분만 좋으면 된다라는 그런 외모 지상주의가 있는데, 이게 좋아도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역시도 마찬가지 젊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같이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적인 연령입니다. 심리적인 연령이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개인의 심리적 성숙도를 의미하는 나이인 것 같아요. 얼마나 성숙했느냐. 이 성숙함의 중요한 것은 밑에도 얘기했지만 핵심 자질로 지혜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시킬게요. 자존감. 심리적인 연령이 높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강의 준비하는데 제 와이프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져요. 기분 나쁘라고 던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김진은 저 사람은 자기애가 정말 강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이 표지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표지를 이렇게 나를 커다랗게 화면에 집어넣는 딱 이때 꼭 하필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김진우는 자기애가 정말 강한 것 같아. 맞아요. 저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저한테 조금 욕을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남들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도 나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유튜버의 댓글에 악플을 난다 그러면 상당히 우울하고 마음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높은 내 안에, 내면의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도 김준은 넌 훌륭해. 이만큼 하고 있잖아. 라고 그런 어떤 작은 음성들이 늘 존재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개인의 심리적 성숙도를 의미하는 나이는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심리적인 연령은 생활 연령과 생물학적 연령과도 무관해요. 생활 연령, 실제 나이가 아무리 많고 생물학적 연령, 내가 거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거와 무관하게 뭐예요? 심리적인 연령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환경에 대한 적응에 대한 얘기고,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에 관한 얘기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능력이고, 또 자신의 삶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능력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남을 위한 배려라고 한다 그러면 각자가 생각하는 배려의 개념이 다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똑같이 배려라고 하지만 정말로 남을 위한 배려와 또 그냥 형식적인 배려를 했을 때 심리적인 연령은 뭐예요? 남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연령이 더 높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왜? 똑같이 뭔가를 하는데, 똑같이 A라는 행동을 하는데 이분의 모습과 이분의 모습에서 풍기는 향기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이 바로 그 내면 안에서 풍기는 심리적인 연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에릭슨도 여러분들 8단계로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심리사회적인 발달 모형에서 인생 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통합과 절망을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통합을 하고 또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젊기 때문에 생활 연령은 아마 낮을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 대부분이 또 생물학적 연령도 낮을 거예요. 그러나 생활 연령과 생물학적 연령이 낮은 여러분들이라 그래도 여러분들 역시도 무슨 연령은 심리적 성숙도를 의미하는 심리적 연령은 상당히 고령화됐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할까요? 상당히 어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젊은 육체와 젊은 생물학적 나이만을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성숙도, 심리적인 성숙도도 좀 더 이렇게 함양하고 키우는 그런 어떤 내면의 성숙도를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지금 시기가 됐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사회적인 연령에 기초한 정의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각 개인이 연령에서 사회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것이죠. 사회적인 기대 또는 규범을 반영한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가부장적인 그러한 개념들이 있어서 가족 중심의 그런 어떤 가치관이 살아 있어서 뭐 30대 그래도 초중반 40대가 되기 전에는 뭐 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30대가 넘었는데 결혼하지 않은 이제 40대가 돼가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아직도 뭐라 그래요? 어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 어른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결혼하면. 아주 어린데도 불구하고 결혼하면 아이고 야 이 친구 벌써 어른이 됐구나 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때 그 인정해 주는 게 뭐예요? 이 사회적인 연령을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어른이 되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했기 때문에 그 결혼한 이상의 연령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이러한 것이 사회적인 연령이다라는 거죠. 흔히 말하면 결혼 정년기라든지 은퇴 정년기. 자, 이러한 정년기가 바로 사회적 연령을 의미하는 그런 어떤 뒷받침이 되는 어떤 단어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단계마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이러한 정년기에 따르고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는 어떤 차별적인 눈으로 보거나 편견의 눈으로 보기도 하죠. 아유, 저 친구는 뭐가 잘못됐길래 아직 결혼하지 못했어? 그거 아니거든요. 이제는 결혼도 본인의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40이 어느 정도 일정 나이가 지나면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것이 도달하지 않으면 차별과 편견의 눈으로 보죠.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이 65세, 7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자리를 구해. 아이고, 얼마나 생활하기 어려웠으면 지금 나이에도 일하려고 하고 있을까? 라고 한다라는 거죠. 왜 일하고 싶어요?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어떠한 말 그대로 가치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 이것도 사회적 연령을 바라보는 어떤 차별과 편견의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인턴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네, 저는 재미있게 봤는데요. 그 CEO 줄스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있고 70세의 시니어 인턴이 있어요. 노인 인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줄스가 이 벤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알아서 생활하세요. 별로 시킬 거 없을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알아서 생활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봤더니 이 줄스가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들을 이 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너무 잘 해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스가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아예 무시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봤죠. 그런데 그 역시 삶의 경험, 노하우를 통해서 터득했던 그분의 벤의 그런 어떤 성실함의 모습이라든지 그러한 자상함에 줄스는 나중에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 영화가 뭐냐면 인턴이라는 영화인데,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어때요? 이 사회적인 연령인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해? 라고 무시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중에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죠. 물론 영화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로운 멘토가 되어주는 벤에 대한 줄수의 신뢰가 점점 깊어지면서 따뜻하게 마무리된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화도 이 사회적인 연령에 대한 어떤 차별과 편견을 바라보는 시각을 깨부수는 영화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개인이 지각에 의한 연령도 있죠. 생활 연령이 65세가 넘고 신체적인 노화가 많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서 자신을 노인으로 지각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환경이 다 나를 보고 노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지각하는 개인의 지각에 따른 노인이 지각에 따라서 노인 여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서도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 기준을 71.4세로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노인에 관련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연구할 때 뭐냐면 주관적인 연령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뭐냐면 아까 뭐 역연령이라든지 생활 연령이라든지 생물학적 연령이 아니라 뭐예요? 생활 연령은 만 나이로 우리가 할 수 있고, 생물학적 연령은 보통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하냐면 병원, 만성질환이 몇 개 있느냐, 이런 걸 갖고 생물학적 연령을 나눌 수가 있겠죠. 반면에 개인이 지각한 연령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주관적인 연령을 설문 문항에 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세 가지를 해서 연구를 해보면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지각한 이 연령도 삶 속에 아주 중요한 인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 어떤 삶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그 한 사람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어떠냐면요, 젊은 세대보다 중노년 세대에서 노년기가 더 늦게 시작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65세면 노인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65세가 되신 분들은 뭐 65세가 노인이야, 75세는 돼야 노인이지, 이렇게 중노년 시대로 갈수록 자신들이 바라보는 노인의 나이는 점점 뒤로 늦춰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법에 기초한 정의예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죠. 그러면 법적으로 노인의 나이는 몇 살이냐라고 여러분들에게 툭 던졌을 때 여러분들은 몇 살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대부분이 65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접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이 65세를 기준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만 법적으로 노인의 나이는 55세입니다. 55세! 55세! 네, 맞아요. 노인의 나이는 55세입니다. 어떤 법이냐 하면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의하면요, 55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고령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더불어서 50세를 준고령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으악하죠. 뭐야? 그럼 우리 어머니가 고령자야? 준고령자야? 엄마 준고령자래. 엄마 고령자래.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놀리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의한 법에는 55세를 고령자라고 하고 있고 50세를 준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정년 규정 있죠? 우리나라에 정년법이 있어요. 정년법이 그 자체에 있는 건 아니고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이 약어로 고령자 고용법인데, 이 고령자 고용법 제19조에 보면 정년의 조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정년의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60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노인복지법 안에도 노인주택 입소 기준 등은 만 6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령자 고용법의 정년이라든지 노인복지법의 노인주택은 기준 나이가 뭐예요?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65세는 무슨 법에 의한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 기준은 뭐예요?
65세 미만까지잖아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65세가 될 것이고, 노인 학대의 기준도 65세. 여러분들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가정을 봤더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들이 부모님을 학대하고 있어. 근데 그 부모님이 64세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인 학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가정폭력으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64세기 때문에 이분이 노인의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럼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하면 노인의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동일하게 아들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학대하는데 그 부모의 나이가 65세 이상이 될 때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노인 학대의 기준 연령도 65세고, 경로우대, 다양한 경로우대에서도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더 많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65세를 기준으로 노인 연령을 설정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우리나라 그러면 그게 전부냐? 아니에요. 국민연금에서는 완전노령연금이라고 있어요. 완전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이라고 있는데, 이 완전노령연금이 언제부터 지급되냐면 초창기에는 60세부터 지급이 됐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노인의 나이를 60세로 처음에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62세까지 늘어났고 향후 65세까지 늘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노인의 나이를 점차적으로 수정하고 있는 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의 나이는 몇 살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65세! 라고, 그리고 이게 정답이야, 이것만이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법마다 노인의 나이는 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노인의 나이에 관련 노인 나이는 관련 법마다 기준 나이가 상이하기 때문에 하나로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 제가 노인 관련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제 논문을 인용을 했고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활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하고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서 노인에 대한 다른 정의들을 추가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법적으로의 이 나이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봤더니 생활 연령을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생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정의들을 이렇게 합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65세로 노인의 나이를 정하긴 했으나 65세 미만인 자도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노인에 해당하면 뭐예요?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현 시대에 노인을 정의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면서 이번 강의를 좀 마칠까요? 제5기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에서는요,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미룬 상태인데, 여러분들은 노인의 나이를 70세로 늦추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현행 65세로 그냥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한 번쯤은 자신의 생각을 갖고 고민해 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툭 던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영상이 끝나고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대로 65세로 유지한다 그러면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 이걸 70세로 늦췄을 때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 어떠한 변화들이 예측이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잘 여러분들이 했을 때 뭐예요? 노인 인구 저출산 고령화의 그런 어떤 발빠른 움직임에도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는 인구 고령화와 노인 문제라는 주제를 갖고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